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설과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은 조용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누군가는 벌써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하루는 늘 그렇듯 누구에게도 크게 기억되지 않는 작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한 하루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 2개, 머리에는 익숙한 생각들, 무엇을 사야 하고 어떤 반찬을 만들어야 하고 누가 오늘 먼저 찾아올지 그런 계산들이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상인들과 짧게 눈을 맞추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인사도 길게 할 여유가 없었죠. 그저 하는 일을 하듯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예, 늘 그렇죠. 얼른 챙겨야 해서요. 정숙의 말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기대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는 늘 누군가보다 자신에게 먼저 책임을 묻는 사람이었죠. 가게 문을 열자 서늘한 냄새가 정숙을 맞았습니다. 전날 차지 못한 냄새와 오늘도 반복될 바쁜 일과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장아찌 냄새가 은근히 퍼지고 찬장에 놓인 접시들이 하나씩 내려왔습니다. 정숙은 손을 재빠르게 움직이며 하루를 정리하듯 준비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익숙하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어쩐지 지친 그림자가 담겨 있었죠. 정숙이 부엌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 순자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벌써 밥솥을 열어보고 있더군요. 오늘도 가게 나갈 거지? 네, 그런 계획이에요. 반찬거리가 좀 들어와서요. 가게도 가게지만 집안일도 좀 챙겨야지. 요즘 부엌이 어수선해. 순자는 늘 그랬습니다.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지만 말 하나하나가 마치 기준선을 그어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 집안은 이렇게 유지해야 한다. 그런 말들이 정숙의 어깨에 얹혀갔습니다. 정숙은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패턴이었죠.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영우가 일이 없어 아침에 집에 있던 날, 그는 큰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어떤 날은 피곤해서 어떤 날은 그냥 말이 없어서였습니다. 여보, 반찬 가게 오늘 바빠? 평소만큼이죠. 이따 내가 나가서 물건 좀 옮겨줄까? 겉보기엔 다정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알아서 해야지 라는 의미에 가깝다는 것을요. 서로 마음을 읽는 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졸린 눈으로 엄마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엄마, 오늘도 새벽에 다녀왔어요? 응. 일찍 준비해야지. 너는 천천히 준비하고. 지은은 대답 대신 엄마의 손등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손, 자국이 깊고 굳은 살이 많아 지은의 마음을 늘 찡하게 했습니다. 가게에서 반찬을 정리하던 중 정숙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초대였죠.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이는 동창회. 정숙은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에 낯선 표정이 스쳤습니다. 설렘 같기도 망설임 같기도 한 감정이었습니다. 가볼까 말까? 어느새 반찬 가게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늘 비슷한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뭘 그렇게 돌아다녀? 가게는 제대로 하고 다니는 거야? 정숙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말을 만든다는 거리요.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고 싶다. 그 목소리는 너무 오래 묻혀 있었죠. 해가 질 무렵, 하루가 거의 끝나갈 때쯤 정숙은 잠시 가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다행히 무사히 지나갔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지쳤을까?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동창의 메시지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등을 살짝 밀어준 것처럼요. 정숙은 결심하지 못한 채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파문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파문은 정숙의 오래된 삶을 바꿀 만큼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에게는 아주 오랜만에 나를 위한 선택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연 씨가 시댁에 들어온 지 한 달.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하나 쌓여가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갔지만 마음속에선 작은 금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죠. 문제는 그 금이 누가 먼저 냈는지조차 모를 만큼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보다 먼저 식탁을 준비하려고 움직였죠. 신경을 곤두세우고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숟가락 하나도 반듯하게 놓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늘 예기치 않은 곳에서 어긋나기 마련이죠. 지연아. 국은 원래 여기 놓는 거야. 아침상 차릴 땐 이 자리 말고 이쪽이야.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문제였습니다. 냉정하진 않았지만 따뜻함도 없는 말. 정확히 습관적으로 지적하는 어른의 말투였죠. 지연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네. 제가 잘 몰랐네요. 다시 옮길게요. 사실 이런 말 몇 번쯤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자신을 향한 지적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평가받는 듯한 무게가 쌓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도 분위기는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챙기려는 듯,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대치를 담은 말들을 건넸죠. 지연이는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니? 여긴 아침을 항상 이 시간에 먹거든. 몸이 익으면 편해질 거야.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말. 하지만 그 안에 너도 이 집에 맞춰야 한다는 메시지가 물처럼 스며 있었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이 더 단단해졌죠. 네, 노력해 볼게요. 성훈 씨는 이런 분위기를 잘 모르는 듯 편하게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또 지연 씨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엄마, 된장 맛 괜찮네. 조금 더 짭짤해도 좋겠다. 지연 씨는 그 말에 젓가락을 살짝 놓쳤습니다. 바로 어제 된장찌개를 지연 씨가 배워서 끓였거든요. 짭짤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제는 지연이가 끓여서 조금 싱거웠지. 오늘은 내가 아침부터 다시 끓였어. 아무렇지 않게 덧붙인 한마디가 지연 씨의 속을 아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직 믿음보다는 검증이 먼저라는 걸 알려주는 말 같아서요.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 미묘한 표정 변화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상대의 마음을 오해합니다. 특히 고부 사이에서는 더 자주 일어나죠. 표정 하나, 말투 하나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곤 합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섭섭한가? 라는 생각을 했고, 지연은 나를 못마땅해 하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균열이 서로 모르게 동시에 생겨난 겁니다. 식사가 끝나자 지연 씨는 재빨리 일어나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복잡해져 숨 좀 고르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 선택이 또 다른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그릇은 그대로 두면 돼.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는 말처럼 보였지만 지연 씨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하면 불편해. 그냥 가만히 있어. 지연은 손에 쥔 그릇을 멈칫했고 고스란히 마음에 무력감이 밀려왔죠.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배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그 배려가 자신을 일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죠. 누군가의 선의가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두 사람 중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지연 씨가 방으로 들어간 뒤 시어머니는 남아있는 식탁을 멀뚱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괜히 말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서늘하게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어버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조심스러워서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생겨난 작은 가시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의 표정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에 들어와 앉자마자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말을 들은 기분이었죠. 나 괜찮은 걸까? 며느리로서 잘하고 싶은 마음과 사람으로서 지키고 싶은 마음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그조차 이제는 헷갈렸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건 이 집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마음이 밥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지연 씨도 시어머니도 알지 못한 채 더 큰 오해의 씨앗이 조용히 틈새에서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어떤 사건으로 이어질지는 다음 장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문제는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반찬통 하나가 고부 사이를 흔들 만큼 큰 사건이 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이른 아침 시어머니는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직접 담갔다는 오징어 무침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늘 두 번째 칸 왼쪽 구석에 두던 그 반찬통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상하네. 여기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안타깝게도 지연 씨였습니다. 혹시 지연이가? 그 생각을 부정해 보려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의심이 작은 그림자로 드리워졌죠. 때마침 지연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물 한 잔을 들고 어제보다 조금 피곤한 표정이었죠. 지연아, 혹시 내가 담가둔 오징어 무침 본 적 있니? 아니요. 저는 아침에 냉장고 안 열었는데요. 지연 씨는 사실 그대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망설임이 순간적인 정적을 만들었고 그 공기가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머물렀습니다. 지연은 그 침묵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야. 그냥 없어져서 그렇지. 설마 내가 버렸겠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에 묘한 따뜻함과 서늘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지연 씨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설마 내가 버렸겠니라는 말 안에 이미 혹시 너인가? 라는 마음이 스며 있다는 걸 지연 씨는 누구보다 먼저 느꼈습니다. 사람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의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상대의 한마디가 그 실체를 들키고 말죠. 지연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에서는 차가운 물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의 대화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듯 했지만 사실 중요한 경계선이 그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성훈 씨가 방에서 나왔을 때 분위기는 이미 미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왜 그래? 둘 다 표정이 별로네. 아니야. 오징어 무침이 좀 안 보여서. 내가 먹었니? 내가 그걸 왜 먹어? 나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지연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은 늘 이렇게 빠져나갔죠. 어머니와 자신 사이의 미묘한 긴장은 성훈 씨에게는 별일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웠습니다. 누구를 탓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지연 씨는 이 집에서 혼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성훈 씨가 출근하고 나자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다시 열고 닫았습니다. 내가 어디다 뒀지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걸리는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버렸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의심이 생겨나는 자신이 더 불편했죠. 그리고 그 불편함은 말을 줄이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줄이면 오해는 더 커지기 마련이죠. 지연 씨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가슴은 계속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이렇게 되는 건가? 반찬 하나 없어졌다고 이럴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쓰였습니다. 분명 더 큰 난관이 올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죠. 그러나 지연 씨는 몰랐습니다. 그 반찬통이 사라진 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며칠 전 있었던 또 다른 사건과 연결돼 있다는 거요. 며칠 전 시어머니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희미하게 반찬 냄새가 나는 비닐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강했고 비닐봉지가 날아와 발끝에 걸렸죠. 그 비닐 안에서 보였던 건 붉은 양념에 버무려진 무침 한 조각. 그때는 누가 버렸나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오늘 아침 사라진 반찬통을 보자 두 기억이 한순간에 연결돼 버린 것입니다. 설마 사실 그 비닐봉지는 지연 씨가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랫집에서 올라온 음식물 봉지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작은 우연을 단서처럼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지연 씨에게 잘못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점점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오해는 이렇게 쌓이는 법입니다. 근거는 약하지만 생각은 점점 단단해지고 결국 감정은 사실보다 먼저 움직이게 되죠. 점심을 준비하려고 칼을 꺼내둔 시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에도 생각이 계속 이어졌죠. 왜 말 안 했을까? 혹시 내가 뭐라도 서운하게 했나? 이 말에는 사실 지연 씨에 대한 서운함보다 자신에 대한 혼란이 더 컸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자꾸만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게 시어머니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지연 씨도 이대로 둬서는 오해가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다. 사라진 반찬통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몰랐습니다.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훨씬 더 큰 오해가 발생할 상황이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오해가 지연 씨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돌아가기 힘들 만큼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걸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반찬통, 누군가의 실수였을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는 사소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빈틈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오해의 씨앗을 조용히 깨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다음 날 아침 더 큰 사건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사라진 반찬통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따라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오해가 큰 파도로 변하는 데는 단지 한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소 굳은 얼굴로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마음이 불편한 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사용하지 않은 반찬통 몇 개가 빈자리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죠. 지연 씨는 차 한 잔을 준비해 시어머니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려는 용기가 천천히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그래, 말해.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묵직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 기류를 바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 때문에 마음 상하신 거면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찬통에 대해서도 저는 지연아, 너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사실 이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자꾸 밀고 올라오는 불안이 입을 열게 했죠. 혹시 무침 버렸니? 그 한마디는 지연 씨의 심장에 바로 닿았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슬프다는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까지 의심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지연 씨는 끝까지 말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더 이상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알겠다. 말은 알겠다고 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하나의 큰 오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302호 맞죠? 분리수거장에서 주운 건데 혹시 이 집 건지 몰라서 가져왔습니다.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지연 씨는 동시에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택배기사는 곧 사라졌고 남은 건 종이봉투 하나. 그 안에서 반찬통 뚜껑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설마 열어보자. 시어머니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며칠 전 자신이 찾던 바로 그 반찬통이었습니다.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고 내용물은 이미 비워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떨어뜨렸고 그대로 버려져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닿는 순간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는 반찬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떤 오해를 쌓아왔는지 한꺼번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아, 나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괜히 의심했구나. 그 사과는 시어머니에게도 쉽지 않은 한 걸음이었습니다. 어른으로서, 어머니로서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지연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목에서 한 번 걸렸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어머니 마음에 상처 드리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오랜 시간 눌러져 있던 감정을 천천히 꺼내놓는 과정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음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싱크대 위에 반찬통을 내려두고 천천히 물을 틀었습니다.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말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지연 씨에게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겠구나. 그 마음이 이제야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씻을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애 키우면서 힘들 텐데. 말투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냉랭하던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물속에서 빛이 반짝이더니 반찬통 안쪽에서 작은 스티커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스티커였습니다. 이 반찬통이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됐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죠. 정말 내가 괜히.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지연 씨는 시어머니의 손등 위에 살며시 손을 올렸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작은 순간이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잇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식탁에 따뜻한 국을 올렸습니다. 불편한 기류는 거의 사라졌고 대화는 아직 서툴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새 추울 텐데 이불 더 꺼내줄까?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오늘 하루의 오해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 위에 작은 약 같은 말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순간이었죠. 오해는 풀렸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연 씨와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많은 진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밤 늦게 들어온 성훈 씨가 꺼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또 한 번 흔들게 됩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의 모든 변화에 작은 균열을 가져올 만한 말이었죠. 다음 챕터에서 그 진짜 파장이 시작됩니다. 사람 마음은 늘 늦게 뜁니다. 특히 가족한테는 더 그렇죠. 놓치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고 멀어지고 나서야 손잡고 싶어지는 게 우리가 살아온 모양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늦게 뒤돌아본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식탁 앞에 마주 앉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저녁 한 끼가 각자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아무도 모른 채였죠. 퇴근길 지선은 며느리 수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지선은 바로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마음을 냈구나. 어둑한 부엌에 불을 켜니 먼지가 자잘하게 부유했습니다. 오래 조리하지 않은 냄비들이 반짝였고 싱크대 한쪽에는 조그마한 쪽지가 붙어 있었죠. 어머니, 건강식은 너무 어렵지 않게 드세요. 수진이 전에 붙여두고 간 쪽지였습니다. 그제야 지선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 오늘은 너한테 좋은 날이었으면 좋겠다. 저녁 약속 장소는 근처 국밥집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유난히 김이 많이 올라오는 곳이었죠. 지선이 먼저 들어갔고 조금 후에 수진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많이 힘드셨죠? 힘들긴 내가 더 힘들었겠지. 그동안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늘 직설이 아니었습니다. 서운하다, 아프다, 이해받고 싶다.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죠. 서로가 서로를 오해할까봐 늘 망설였던 겁니다.
수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제가 어머니 마음 헤아린다고 했는데 솔직히 잘 못했어요. 저도 제자리 지키느라 버둥거리기만 했네요. 지선은 그 말을 오래 씹었습니다. 딸도 아닌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제야 이해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누군가의 딸이잖아.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지. 미안하다. 국밥이 테이블에 내려왔습니다. 김이 위로 퍼지며 말로 다 못한 감정을 덮어주듯 서서히 따뜻함을 퍼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국물부터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서로에게는 긴장 풀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죠. 수지는 국물에 밥을 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말씀 사실 좀 서운했어요. 제가 잘하는 게 없는 사람 같아서 나도 내 말 다 이해 못했어. 근데 나 내 탓만 했더라. 많은 고부가 대화라는 걸 시도하지 못합니다. 누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하는지도 모르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오늘 그 낡은 오해의 옷을 조금씩 벗어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반쯤 마쳤을 때 수진이 갑자기 두 손을 모았습니다. 표정은 잠시 흔들렸고 말은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생겼어요. 지선은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그 안에서 천천히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정말이니? 네. 아직 초기예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 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이 지선의 가슴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도움받고 싶다고 말한 건 이 관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벽 같던 마음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지선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의 손등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고맙다, 날 믿어줘서. 밖에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게 앞 가로등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기다란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작게 인사하며 말했다. 어머니, 저 앞으로 천천히 잘할게요. 저희 괜찮아질 수 있겠죠? 지선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놓듯 따뜻한 톤으로 답했습니다. 수진아, 우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나도 너한테 잘할 거야. 그 말은 약속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가족으로 걸어가는 첫 문장을 함께 쓴 순간이었죠. 차가 떠난 뒤 지선은 오래도록 보도블록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남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 표정을 더 밝게 비추었습니다.